볼게요. 네. 2019년 그 지방직 구급 문제 그 한국사 부분 보겠습니다. 1번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예요. 여자의 나이가 10살이 되면 혼인을 약속하고 그렇게 아내로 삼는데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며느리가 된다. 그걸 우리가 민며느리라고 하죠. 옥저죠. 나의 은역정월 동그라미. 예전에는 12월 그렇게 나오던 것이 이제 은역정월이라고 나오기 시작했다 그랬죠. 왜냐하면 부여는 한나라의 역법인 은역을 사용을 했습니다. 끝부분에 영고, 당연히 부영고, 부여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에 무천은 동해 거지요. 2번에 게르부 동그라미. 뭐 이것 때문에 고구려인 건 알겠는데 여러분 이런 짧은 문장보다는 손후부를 집어넣어서 문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처음에는 손후부가 강하였으나 점차 게르부 집단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죠? 손후부에서 게르부가 강해진 나라 고구려죠. 3번에 사출도. 이게 이제 부여인데요. 사출도라는 구역이 있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사출도는 누군가는 정말 도를 길도자 해서 이 사출도라는 길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뭐 사실 구역이 더 맞는 표현이긴 한데요. 사출도라는 구역이 있었죠. 근데 왕이 다스리는 지역까지 그 구역까지 합치게 되면 오부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철이 많이 생산되어서 낙랑과 외에 수출한 것은 사만일 겁니다. 답이 3번이었고요. 이번에 나 시기에 발생한 사건, 가와 다를 보시면은 가에 보세요. 가에 거의 백제 왕이 몇 명을 거느리고 숫자 외우라고 그랬죠. 3만 명 동그라미. 3만 명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한 사건. 이 평양성 전투입니다. 371년에 평양성 전투. 그러니까 거기에서 백제왕은 누구예요? 근초고왕이고 그냥 왕은 고국원왕이겠죠. 예. 다 해보시면 여기도 숫자가 나오는데요. 보병과 기병 5만 명 동그라미. 고대사료에서 숫자는 절대 못 바꾼다 그랬어요. 예. 5만 명으로 신라에 쳐들어온 왜구를 격퇴한 사건은 광개토대왕이 영락 10년에, 영락 10년이면 그냥 400년인데요. 그때 있었던 왜구 격퇴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광개토 대왕이고 당시 신라의 왕은 누굴까요? 뇌물 마리간이었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다면요, 이 가와 다 사이의 사건이라는 건 가는 평양성 전투이고 다는 왜구 격퇴 사건인데 연도로 따진다면 371년에서 400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이에는 누가 있겠어요? 371년에 이제 고국원왕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소수리망이 있겠죠. 소수리망이 이제 바로 즉위를 했겠고, 소수리망 다음에 누구죠? 뭐 시험에 잘 나오는 왕은 아니지만은 고국 양왕이라고 있습니다. 고국 양왕. 그리고 광개토대왕 초반기. 광개토대왕은 이제 초기. 초기라고 해도 한 10년은 되는 거죠. 광개토대왕 앞에 한 10년 정도까지. 요거죠. 그러면 고국 양왕에서 뭐 나올 것 같지는 않은 거죠. 소수리망이나 광개토대왕 여기에서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1번에 소수리망은 태학을 설립하고 율령을 반포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소수리망이 이 태학을 설립한 것과 이 율령을 반포한 게 371년에 평양성 전투가 일어나고 나서 왕이 바뀌고 바로 한 게 이거예요. 태학 설립이 372년이고 율령 반포는 373년에 있었거든요. 보통 가와 다 사이 이런 식으로, 또는 뭐 가와 나 사이 이러면 한 중간쯤에 어정쩡하게 그렇게 답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보통은 가 직후이거나 다 직전이거나 이런 것들이 답이 많다고 그랬죠. 답이 1번입니다. 이번에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한성을 함락한 것은 427년인데요. 427 장수왕 때죠. 3번에 관구검 동그라미. 관구검, 위나라의 관구검에 침략을 받았대. 괜히 우리가 서안평을 공격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반격을 당했죠. 이거는 연도로는 244년인데요. 244년이면은 3세기 고구려왕 동천왕입니다. 동천왕. 4번에요. 직접 말갈병사를 거느리고, 이런 표현들은 중국 자료 입장이에요, 사실. 근데 그걸 갖다 이제 우리가 수용을 한 것인데, 중요한 건 뒷부분입니다. 요서지방 공격 동그라미. 여러분, 우리가 요서지방 공격했다고 하면 두 사람밖에 없어요.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고구려의 영량왕이거나 백제의 근초광이거나. 근데 이건 지금 고구려 얘기니까는 요소지방 공격했다. 이거는 영량왕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요소지방을 선제 공격하였다. 그러죠. 요소지방을 먼저 공격했다. 선제 공격하였다. 598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598년. 그래서 이제 수나라가 598년에 먼저 한번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나라가 안 되겠다 이러면서 쳐들어온 것이 612년에 쳐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살수대첩으로 당한 것이죠. 3번, 통신라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왕경에 서시전과 남시전이 설치가 되었대요. 서시전과 남시전은 통신라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왕도 알고 있는데요. 어느 왕 때예요? 신문왕의 아들 효소왕 때죠. 효소왕 때. 그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그 조하주, 어아주, 그 동그라미 쳐보세요. 조하주, 어아주. 뭐 이런 것들은요, 아주 거긴 고급 비단이라고 했는데 비단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고급 직물인데요. 고급 비단, 고급 직물. 뭐 이런 것들이 이전에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수출이 늘어났습니다. 이때.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많이 갔는데, 조하주, 어아주,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보통 세 가지를 같이 얘기하거든요. 조하주, 또 어아주와 함께 누응령이라는 게 있어요. 누응령.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고급 직물이 중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중국으로. 중국에 아마도 뭐 당나라로 갔겠죠. 예. 많이 갔는데 이제 그게 특별히 성덕왕 때요. 성덕왕 때 아예 조공으로 바쳤다라는 기록이 또 아주 명확하게 있어요. 거기에서 낸 겁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촌락의 토지 결수, 인구수, 소와 말수 등을 파악했다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민정문서, 신라 장적을 말하는 거겠죠. 민정문서, 신라 장적을 만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일단은 연수유답이 나오는 걸 보면 정전을 연수유답이라고 하는데 성덕왕 때보다는 무조건 뒤쪽이어야 돼요. 그죠? 성덕왕 때 지급된 정전을 연수유답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건 빨리 보는 사람은 경덕왕 때, 어떤 사람은 또 헌덕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 앞에 뭐 효소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아니, 효소왕이 더 먼저. 그러니까 효소왕, 경덕왕, 헌덕왕 많은 설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경덕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경덕왕 때쯤으로 외우세요. 근데 이건 그런데 그렇게 설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왕으로 내긴 좀 쉽지 않겠죠. 민정문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냥 통일신라인 거지 뭐. 통일신라인 거예요. 확실하다. 그것만큼은. 근데 그 동그라미 4번은 뭐예요? 너무했다. 그쵸? 광작은 조선 후기에 쓰는 말이죠. 4번 문제. 제가 아까 5개인 줄 알았는데 여기 4개네. 그죠? 지방직. 여기 아까 그 향약 구급방 향제 집성방을 제가 그 서울시 해설하면서 헷갈렸던 게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구급방 집성방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서울시 문제에서는 뭐가 있었죠? 마가이통이 하나 더 있었나요? 그죠? 마가이통이 있었죠. 여기서는 지금 의방유치 동그라미, 니을번에 향약 집성방 동그라미, 이 2개 중에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향약 집성방이 먼저예요. 향약 집성방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중국 의서 수집해서 의방유치가 나왔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나온 것은 향약 구급방인데요. 이건 고종 때입니다. 고려 고종 때 1236년. 연도 한번 써보세요. 1236년. 그리고 두 번째 것은 향약 집성방이죠. 세종 때 건데 1433년. 33년. 그리고 그 다음이 의방유치죠. 의방유치는 1445년. 요것도 세종 때 거고. 그 다음에 동의부감입니다. 동의부감이 언제게요? 이게 이제 광해군이 즉위하고 나서 한참 있다는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왜냐면 지금 전후복고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급하지 뭐. 광해군이 1608년에 즉위했잖아요. 1610년에 완성을 했습니다. 1610년. 그래서 답이 4번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삼국시대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선덕여왕 때 첨성대를 세웠다. 첨성대는 선덕여왕 거도 있고 고려의 첨성대도 있죠. 첨성대라는 말은 선덕여왕 때도 쓰고 고려시대에도 씁니다. 생긴 건 다르죠. 이번에 목탑 양식의 미륵사이 석탑이 건립되었다는데, 미륵사이 석탑은
목탑, 양식 석탑으로 가장 오래된 것이죠. 예. 가야 출신 우르게 의해서 가야금이 신라에 전파되었습니다. 우르기 진흥왕에게 투항했거든요. 진흥왕에게 우르기 투항을 했습니다. 4번에요. 4번이 옳지 않은데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사신도가 그려진 밑줄 옆에 돌무지 무덤 밑줄 어울려요? 그게 강서대묘이냐가 아니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강서대묘는 지금 그게 뭐가 나오더라도 틀린. 아니 어떻게 돌무지 무덤에 사신도가 그려져요? 사신도와 같은 벽화가 그려질 수 있는 무덤 양식은 뭐랑 뭐예요? 벽돌 무덤과 굴식 돌방 무덤 몇 개 없어요. 벽화가 그려질 수 있는 것은 뭔가 룸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방이. 그래서 벽돌 무덤과 굴식 돌방 무덤 몇 개 없다고. 돌무지 무덤이니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니 심지어는 보세요. 돌무지 덧널 무덤이든 돌무지 무덤, 계단식 돌무지 무덤, 돌무지 덧널 무덤 하여튼 돌무지 동그라미 돌무지 자가 들어가면 도무지 벽화가 없다고. 뭐라고요? 돌무지가 들어가면 도무지 벽화가 없다고. 예. 강서대묘 여사가 아닌 거예요. 강서대묘는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긴 국왕의 업적 그랬는데요. 예. 우리 동방은 옛날부터 중국의 풍속, 중국의 풍속 동그라미. 지역이 다르고 인성도 각기 다르면 꼭 같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풍속과 꼭 같게 할 필요는 없대요. 또 거라는 짐승과 같은 나라를 풍속이 같지 않고 말도 다르니 이거 아니 거란의 것은 아예 맨 끝에 보니까 뒷부분이 포인트네. 그죠? 거란 동그라미 의관제도를 삼가 본받지 말라 밑줄. 그래서 그거를 짧게 거란의 의관제도를 본받지 말라예요. 앞부분 보니까 이게 무슨 시무 28조인가 뭐 이랬는데 뒤에 보니까 아니야. 그지? 거란의 의관제도를 본받지 말라. 이거는 태조 왕건의 훈요 10조인 겁니다. 1번에 물가 조절을 위해서 상평창을 설치한 건 맞죠? 어디에 설치했죠? 개경서경 12목에, 그죠? 개경서경 12목.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양경과 12목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개경서경을 양경이라고 하니까. 이거 성종 때죠? 성종 때 설치한 것이고. 2번은 어느 왕이에요? 한마디로 말할 수 없다. 그렇죠? 기인 사심관제도는 태조 왕건이지만은 과거 제도는 광종이니까 같이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 혼인정책, 사성정책. 이거는 뭐 태조 왕건이네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2번과 3번에 태조 왕건의 호족 견제 정책이 다 나왔어요. 그죠? 사사기온 4개가 다 나왔죠. 4번에 광군 30만 동그라미. 이제 굳이 그 규모를 넣는다면 30만이에요. 30만. 언제 만든 거죠? 정종 때입니다. 정종 때. 누구의 보고에 따라? 최강윤의 보고에 따라. 네. 네,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역, 니을에 들어갈 인물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랬는데요. 좀 요즘 문제 형태는 좀 아니에요. 그쵸? 보셔도 알죠? 예. 신편제 종교 장총록이 뭡니까? 그러면 이제 속장경의 도서 리스트다. 속장경의 참고문헌 리스트다. 그럼 되겠죠. 속장경이 뭡니까? 교장의 다른 이름이다. 그죠? 속장경 이콜 교장의 참고문 리스트가 신편제 종교 장총록입니다. 이 정도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 돼. 아버지가 왕이고 형도 왕이고 그래야 된다고. 의천이겠죠. 니은번 임재종 별표. 임재종은 제가 많이 강조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사실 시험에 나와서 알려드린 게 아니고 나올 거래서 알려드린 거거든요. 나왔잖아요. 그죠? 뽀우 아셔야 되고. 디귿번에 백년사 결사 요새죠. 법화신앙 동그라미. 법화신앙은 뭘 강조한다고요? 참회를 강조한다고. 그 다음에요. 모구자 수심결을 지어서 마음을 닦고자 했다.
목우자 수심결. 목우자 동그라미. 목우자가 뭐냐면요, 목우자는 진울의 호예요. 사실 목우자 수심결이라고 그러지는 않고 그냥 목우자가 쓴 수심결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수심결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 이제 진울이 쓴 가장 대표적인 글은 뭡니까? 권수정해결사문이죠. 써보세요. 진울의 가장 대표적인 글은 권수정해결사문이죠. 그런데 하나 또 그 다음으로 유명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수심결. 수심결. 근데 거기 한문이 없네. 근데 그 숫자가 무슨 숫자겠어요? 아마도 뭐 이런 숫자 아니겠습니다? 이렇게 쓰나? 응? 이렇게 쓰니 이게 무슨 숫자예요? 닦을 숫자. 그러니까 이제 정의 쌍수, 도노점 수 한 게 이 수예요. 상당히 수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진울이죠. 진울. 수심결. 모구자라는 표현을 좀 알아두세요. 진울의 호다. 권수정의 결사문과 수심결, 이 두 개를 다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8번. 다음 정책을 추진한 구강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이 문제는 작년부터 좀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뭐냐면요, 지금 이제 점점 확대시키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요즘에 나오고 있는 뉴스들 압니까? 그 남편, 그러니까 아빠죠, 아빠. 그 출산했을 때 아빠에게도 이제 휴가를 좀 많이 줘야 된다. 지금 그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출산 전 휴가, 출산 후 휴가, 뭐 이런 것들 분위기 속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보시면 이제 옛적에 관가의 노비, 관노비죠. 관노비가 아이를 낳은 지 7일 후에 입역을 했는데, 낳고 일주일 있다 입역을 했는데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이를 두고 입역하면 어린아이에게 해로울 것이라 걱정해서 100일간의 휴가를 더 주게 했다. 그러나 출산에 임박하여 일하다가 몸이 지치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뭘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지금 끝에 보시면 1개월이란 말 나왔죠. 1개월. 이거는 관노비에게 출산 1개월 전부터 일하는 걸 면제해주라. 요즘식으로 따진다면 출산 전 휴가제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조선시대 때 출산 전 휴가제도가 있었냐? 그 정도 되는 사람은 세종밖에 없다. 세종 때 출산 전 휴가제도가 이미 그때 있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답은 1번이네요. 그렇죠? 사형 판결에는 금부삼복법, 줄여서 삼복법을 적용을 했다 이거예요. 이번에요. 뭘 설치해서 뭘 주주했어요? 주자소를 설치해서 개미자를 주주했죠. 태종이죠. 태종은 무엇을 설치해서 저화를 발행할까요? 사섬서를 설치해서 저화를 발행하겠죠. 세 번째,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진관체제 실시한 왕은 세조일 겁니다. 네 번째, 도평의사사 개편에서 의정부 설치했다. 이건 계속 논란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 가장 정확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태종인데요. 딱 의정부라는 또 말이 나온 것 자체는 정종 말기부터 그때부터 나왔기 때문에 1400년 정종에서 태종으로 넘어갈 때이기 때문에 딱 한 번 정종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평의사사 개편하여 의정부 설치한 왕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일단 태종으로 푸세요. 근데 혹시라도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정종일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하시면 되겠어요. 기출이 두 종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9번 밑줄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국 유학 마치고 귀국한 다음에 국왕에게 황룡사 9층탑 건의했대요. 그러면 국왕은 누구겠어요? 국왕은 선덕여왕이겠죠. 선덕여왕이고 그는 자장일 겁니다. 자장은 어디 담아 먹어요? 통에. 이번에 대국통 이게 답입니다. 자장은 통과 참 관련이 있죠. 와서 하게 된 게 대국통이고 머문 절은 통도사죠. 통도사 만들고 통도사에 머물렀죠. 거기서 계율종 했습니다. 계율종. 거기 보시면 끝에 계율을 지키는 일에 힘을 보탰다 그랬잖아요. 여기 바로 계율종 전파했다는 거예요. 1번에 화랑이 지켜야 할 세수오개를 지은 승려는 원강이겠고, 통일 이후에 사회 갈등을 통합으로 이끄는 조화사상, 즉 화엄사상을 강조한 승려는
의상이겠죠? 1심 사상은 원유이겠고요. 10번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요. 일단은 그 자료에서는 분위기만 파악하는 거예요. 자료에서는 많이 좀 심하게 당했네. 응? 경성에 네, 뭐 경성에 뭐 남은 게 하나도 없대요. 보시면은 경성에 관청들이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고 주택들도 다 불타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그런 사건이다. 예. 근데 거기 보기에 보면 다 심각한 사건들이네요 또. 그러니까 이거는요 자료의 내용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항상 뭘 봐라? 출처를 보라 그랬어요. 출처가 아주 중요합니다. 출처가 필요 없으면 안 줘. 근데 출처가 필요 없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출처가 딱 답의 핵심인 경우들이 또 많이 있죠 요즘에. 거기 누가 나왔어요? 성혼 우계집. 성혼을 따라간 사람들, 성혼의 제자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이의 제자와 성혼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서인이 됐잖아요. 이게 성혼이 이와 동시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몇 세기 사람이겠어요? 16세기 사람이죠. 16세기. 그러니까 16세기도 이도 중후반 사람이니까요. 이 성혼도 그때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그렇게만 보아도 그 16세기 중후반에 있었던 일은 거의 임진왜란밖에 없잖아요. 그 삼포해란은 언제 일어났어요? 중종 때인데 이게 1510년에 일어났거든요. 1510년이니까 이건 뭐 한참 전이죠. 이괄해난 1624년, 병자호란 1636년. 이때 이미 성혼은 다 죽은 후입니다. 성혼은요 35년생인데요. 1535년에 태어나서 1598년에 죽었어요. 성혼은 16세기 태어나서 16세기 죽은 사람입니다. 35년에서 98년까지. 이황도 이이도 다 정철도 다 16세기 태어나서 16세기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의 활동식이 있죠. 그걸 보고 푸는 거예요. 11번 남은 동그라미 남은. 그리고 중간에 보면 조준 있죠. 조준. 남은 조준과 동시대 사람이면서 임금에게 요동을 공격하기를 요청했고 요동 공격을 위해서 진도를 익히게 한 인물은 한 명밖에 없을 거예요. 누구겠어요? 정두전이죠. 정두전은요 이번에 맹자의 역성혁명론을 조선국에 적용했다 그랬는데 역성혁명론을 심지어는 그 역성혁명과 관련된 어떤 주장 그걸 갖다 이제 글로 쓰고 이러면서 실제로 역성혁명론을 완성했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정두전에게요. 자기 주장을 글로 하나 딱 썼단 말이에요. 언제 썼게요? 그 나주 유배 갔을 때. 정두전이 그 유배 갔잖아요. 근데 나주 유배 가가지고 결국에는 역성혁명 하자고 주장하면서 올라왔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은 정두전에게 쓸 수 있는 말이고 한양 도성의 성문과 궁궐 등의 이름을 지었다. 뭐 한양의 도성의 기본 계획뿐만이 아니라 말하자면 도시 계획뿐만이 아니라 경복궁이라는 이름도 정두전이 지은 거잖아요. 경제문감 동그라미 하나 더 있죠? 조선경국전 경제문감. 예. 그러면 사참법전을 자기가 이렇게 막 만드는 건 말 그대로 재상 중심의 정치를 하려고 한 겁니다. 답은 1번인데요. 만건당 동그라미. 만건당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실 충선왕이 제일 기간에 한 건 아니고 딱 퇴위하자마자 원나라 연경이라고도 하고 북경, 베이징이라고도 하는데 대도라고도 그래요. 대도. 그 말도 알아주세요. 만건당을 어디에 설치해요? 연경, 북경, 베이징 큰 수도다 이래가지고 대도. 거기에 둔 거예요. 사실 여기 그 만건당에서 원나라 학자들과 교류했다에 가장 정확한 표현,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은 이재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재현. 여공패설 쓴 이재현 있죠. 이 만건당은요, 그 충선왕 때 만들어져 가지고 얼마 못 가고요. 금방 없어요. 원가서 피드 그냥 없어졌어요. 언제 폐지됐는지 확실하진 않습니다. 확실하진 않은데 원가섭기 때 그냥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뭐 정두전 때는 이게 있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서 교류는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정두전은 왜 유배 갈게요?
원나라 사신들 왔을 때 인사 안 했다고 모함 받아가지고 그 유배 간 사람인데 원나라 학자들과 교류했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12번 가나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가는요 제한 없이 뭐 곡물을 수출입할 수가 있고 또 무항세네요. 무항세.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무항세를 규정한 조약은 조일 무역규칙일 거예요. 1876년에 조일 무역규칙. 그 두 번째 거 보니까요. 관세 납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쌀 수출 금지. 반공령이잖아요. 반공령이 규정된 일본과의 조약은 조일 통상장정입니다. 조일 통상장정은 1883년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와 나 사이에 있을 수 있다면 1876년과 1883년 사이에 있는 건데요. 일본에 보니까 메가타 재정고문이 화폐 정리 사업을 시도했대. 몇 년일까요? 1905년이잖아요. 그건 뭐 나 이후겠고요. 이번에 해상공국은 언제 생겼어요? 이게 내지무역 생겨서 그치 1883년에 생겼는데 1884년에 갑신정변에서 이 폐지를 주장을 했죠. 갑신정변이 일어난 때는 1884년이니까 이것도 괄호 나의 이유이고 함경도의 반공령 사건으로 일본과 외교적 마찰이 일어났대요. 이거는 이제 1889년인데요. 반공령은 89년, 90년입니다. 1889, 1890 이것도 괄호 나 이유죠. 4번도. 답은 그래서 중간에 끼어있는 이 3번인데요. 3번 양화진의 청국인 상점을 허용하는 조약. 양화진의 점포개설. 네, 양조치. 양화진의 점포개설. 이게 뭐예요? 1882년에 있었던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입니다. 그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게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13번 대한제국 시기에 추진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문제의 수준이 높지는 않아요. 이것도. 근데 동그라미 1번 있잖아요. 시위대와 진위대를 증강시켰다 그랬죠? 시위대, 친위대, 진위대. 보세요. 시위대, 친위대, 진위대. 이것 위에 뭘 두었다 그랬어요? 원수부를 두었다 그랬죠? 시위대, 친위대, 진위대 위에 원수부를 두었다. 원수부를 두었다. 여기 바로 이제 대한제국의 특징인데 이전에 한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 중에서 시위대를 키웠다. 또 진위대를 키웠다 그랬어요. 동그라미 1번이잖아요. 그거는 이미 기출문장입니다. 네. 원수부 강조하는 것도 대한제국에서 맞는데요. 이렇게 시위대 키우고 진위대 키운 거 있죠. 왕실 호위부대와 지방군 키운 거 이걸 증강이라고 그래요. 증강. 사실 이 표현 그대로 나왔었어요. 이건 기출표현입니다. 1번은 맞아요. 대한제국 전에 독립신문이 창간이 됐는데 어떻게 이번처럼 창간을 지원했겠습니까? 그렇죠? 답은 2번이겠고요. 화폐제도 개혁과 중앙은행의 창립을 추진했대요. 그 화폐제도 개혁 밑줄 뭐 얘기하는 걸까요? 아마도 근본이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근본이제. 중앙은행 창립은 시도를 했지 되지 못했죠. 중앙은행 설립 창립을 시도했죠. 황실 재정을 담당하는 국내부 내장원, 그죠? 국내부 내장원. 사실 국내부의 이 내장원이 거기 내장원이 기능을 확대했다 그랬는데 여기가 재정을 총괄했죠. 거기다 써보세요. 내장원이 국내부 내장원이 재정을 총괄했다. 그래서 무엇이 위축이 되었다? 탁지부가 위축이 되었다 그랬어요. 14번 서학 천주교죠.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이승훈이 베이징에서 북경에서 영세는 이제 세례나 같은 말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영세라고도 하는데요.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어요? 서양인 신부에게서 받았겠죠. 서양인 신부.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은 너무 간단하게 냈고 요즘에 이렇게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예. 서양인 신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고 한 문제에서는 아예 구체적으로 그라몽 신부라고 이름이 나온 적도 있었어요. 이승훈의 스승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벽이죠. 이벽. 이승훈의 스승의 이름은 이벽인데요. 이벽의 권유로 북경에 갔다가 그라몽 신부를 만나가지고 세례를 받고 돌아왔죠. 정조 때. 이번에 윤지충 사건을 계기로 웬일이니 기회박히는. 윤지충 사건은 정조 때인데, 그죠? 윤지충 사건을 계기로, 윤지충 사건 동그라미. 이런 표현 잘 쓰지도 않아요. 윤지충이 신주 수실 사건이라고 하든가, 또는 지역으로 친다면 진산 사건이라는 표현 쓰죠? 진산 사건. 신해박해죠. 신해박해. 3번은 참 많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 계속 거의 매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안정복의 천황문답. 최초의 한국인 신부 김대건이 귀국해서 포교 중에 순교했다. 그 포교 동그라미. 어디서 포교했게요? 충청도 당진 솔매. 이런 표현으로 최근에도 두 문장이나 나왔었어요. 충청도 당진, 다른 말로 솔매를 근거지로 포교를 했다. 그러다가 포교를 하자마자 바로 순교했죠. 어느 왕 때예요? 김대건은 김대헌, 그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이거 헌종 때죠. 헌종 때. 15번. 다음과 같은 강령을 발표한 조직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일단 뭐 첫 단어가 건국시기 헌법상 경제체계, 그런 거 보니까 이제 건국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시험 문제에서 강령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벌써 건국 강령이지 뭐. 그래서 문제를 그냥 막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그 문제 줄 때 다음에 강령 그러면 강령이고, 다음에 조서 그러면 조서고 이래요. 그러면 강령인데 건국 강령이겠죠. 뭐 일단 벌써 느낌이 1941년에 대한민국 건국 강령인 게 티가 팍 나잖아.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 건국 강령에서 받아들인 것이 바로 조상의 삼균주의죠. 맞습니까? 조상의 삼균주의. 조상의 삼균주의는 개인 간의 균등, 민족 간의 균등, 국가 간의 균등을 말해요. 근데 이 개인, 그래서 이렇게도 세 개이지만은 개인 균등 안에도 세 개 균등이 있죠. 하나는 정치 균등, 경제 균등, 교육 균등이 있죠. 네, 집중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정치 균등. 정치 균등이라는 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보통 선거. 한 사람이 한 표만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경제 균등은 뭘 통해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국유화. 교육 균등은 의무교육. 근데 의무교육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공공의 비용교육이다. 그래서 공비교육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여기 특별히 이제 국유화 중요한데, 뭘 국유화하자고 했냐면요, 토지 국유화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대기업들 국유화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나 중소기업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은 아니에요. 잘 보세요. 또 근데 여기에서 대기업을 국유화하자고 그랬는데, 대기업을 요즘식으로 하면 대기업이지만 이 원문에선 대기업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냐면 대생산기관이라고 그랬어요. 좀 독특한 표현이죠? 대생산기관. 그래서요, 대생산기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국유 뭐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삼균주의 안에 있는 경제균등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규모가 큰 생산기관 그랬죠? 이것도 그냥 의역해 놓은 거예요. 규모가 큰 생산기관, 대생산기관, 거기 별표, 그 말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가의 끝이 뭐뭐로 한다? 국유로 한다. 삼균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삼균주의를 표방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이라는 게 정확합니다. 그럼 답은 4번이겠네요. 미국 전략정보국 아래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한 임시정부죠. 답이 4번인데요. 거기에 1번은 뭐예요? 이승만이 대통령이고 이시영이 부통령이면 이건 대한민국입니다. 그죠? 대한민국. 1948년. 이번에 자유시 참변을 겪고 러시아 적군에 무장해제 당한 조직은 대한독립군 단이겠죠.
1920년에 대한독립군단. 근데 거기 3번은 너무 웃긴 말 아닙니까? 아니 거기 조직을 아예 줬잖아. 좌합작위원회를 구성하고 좌합작 7원칙을 발표했다. 좌합작 7원칙 발표한 게 좌합작위원회예요. 이게 뭐 어느 조직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이건 1946년에 만들어졌었죠. 16번 늘 나오는 조선혁명선언입니다. 한 해도 빠놓지 않고 나오는 의열단 선언, 조선혁명선언이죠.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밑줄. 그러니까 민중이 우리 혁명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또 맨 끝에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밑줄. 그래서 그 두 개 합쳐가지고 민중적 조선건설이라고 하는데요. 민중적 조선건설이 바로 조선혁명선언의 주제죠. 중간에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써 요것도 중요한 말이고 거기가 더 중요한 말 강도 일본 별표. 강도 일본이 나오게 되면 조선혁명선언이죠. 이 단체는 의열단입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의열단이 이제 1920년부터 26년까지 이제 주로 그 테러 활동할 때의 그때 상황보다도 그 이후의 상황들을 많이 물어요. 1926년에 황푸 군관학교 들어갔다는 거, 그 다음에 1932년에 조선혁명 간부학교 만들었다는 거, 1935년에 민족혁명당 만들었다는 것까지도 나오죠. 여기 지금 3번이 그 답인 거예요. 민족혁명당. 1935년. 5당 통합 얘기하는 거죠. 그 일본의 임시정부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결성한 단체. 사실 뭐 활기를 불어넣고자 결성한 게 아니라 결성을 해서 하고 보니 그 결과 활기가 들어갔겠지 뭐.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일본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아마도 한인애국단일 것 같아요. 한인애국단. 김구의 한인애국단. 이번에 청산리 지역에서 일본군과 접전을 벌여 대승을 거둔 단체는 말 그대로 청산리 대첩에 참여한 군대들. 김좌진의 북로군정소군,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천주교의 의민단. 4번에 원산에서 일본인이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한 사건을 계기로 총파업이 일어난 것이 1929년에 원산 노동자 총파업인데요. 이건 뭐 굳이 조직을 묻진 않는데 조직 이름을 굳이 얘기한다면 원산 노동연합회라는 것이 있어요. 원산 노동연합회. 어느 회사에서 일어난 거예요? 어느 회사 때문에? 이게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어느 회사에서 촉발이 된지 아십니까? 떠오르는 해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떠오르는 해를 영작해봐요. 떠오르는 해. Rising Sun 써보세요. 한글로 써. 한글로 Rising Sun 이렇게. Rising Sun 회사에서 일어났어요. 그거는 사료에 나올 수 있거든요. Rising Sun. 17번. 이건 이제 신고산타령은 벌써 여러 번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지원병과 정신대에 관한 것만 좀 묻고 있어요. 거기 1, 2번에 보시면은 지원병에 대해서 학생들도 모집 대상이었다. 학도 지원병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맞죠? 1번이 맞고. 처음에는 징병제에 따라 동원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원병 제도가 먼저냐? 징병 제도가 먼저냐? 처음에 뭐였었어요? 아니, 처음엔 지원병이었겠죠. 근데 지원병에서 징병으로 넘어간 게 그게 딱 국가총동원령이에요. 국가총동원령 직전에는요, 지원병이었어요. 지원도 사실 아무나 못하게 했어요. 상당히 뭐 이것저것 이제 신체 조건이나 심지어 학력까지도요. 글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도 지원 못하게 그랬는데 지원병 하다가 1938년에 국가총동원령 내리면서 징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징병, 이건 순서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지원병이 먼저다. 3번에 국민직용령에 근거해서 정신대, 종군위안부 이야기하는 건데요. 정신대는 아예 여자 정신근로령이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1944년에 여자 정신근로령. 이게 뭐 그 정신대가 물자 공출과는 관련이 없을 겁니다. 그죠? 종군위안부니까요. 18번. 이때 거두어들인 돈, 스스로 내는 돈, 원하면 납부하라. 원납전이죠.
이거 뭐 흥선대원군이 한 건데 이건 좀 왕으로 냈네요. 그죠? 이때 제의한 국왕이라는 건 고종이겠죠. 고종. 그럼 뭐 근대사에 있는 건 거의 다 답일 건데요. 이거는 흥선대원군 집권기 안으로 그 제안을 해가지고 냈어요. 1번에 세한도가 제작이 되었다. 세한도. 이거 누가 그린 거예요? 사실 세한도라는 이름으로 그린 사람들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김정희의 세한도가 있죠. 김정희의 세한도. 세한도. 이게 뭔 뜻이에요? 세한도. 이게 이제 뭐 세미치라고 그 명절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그때쯤 뭐 그렸다 이런 뜻이에요. 세한도. 이건 이제 언제로 알고 있어요? 세한도는 세도 정치기입니다. 세도 정치기라고 알아두시면 충분히 푸는데 정확하게 한다면 헌종 때예요. 헌종 때. 세한도 헌종 때 알아두세요. 세헌도 이렇게 외우시든가 그렇죠. 세도 정치기의 헌종 때. 세헌도, 세한도. 그 다음에 이번에 삼정 이정청은 임술농민봉기의 결과 박규수 건의에 따라서 삼정 잘못 바로잡기 위해서 철종 때 설치한 거죠. 철종 때. 4번에 비변사 당상들이 중요한 권력을 장악했다. 4번에 그 비변사 당상들이 중요한 권력을 장악했다. 세두정치기의 특징입니다. 예, 이건 대원군 집권 이전이겠죠. 비변사 당상들이 중요한 권력을 장악했다. 우리는 이런 표현도 외우고 있는데요. 비변사와 훈련도감으로 권력이 집중되었다. 그런 표현도 세두정치기에 쓰죠. 답은 3번인데요. 3군부가 부활되고 삼수병이 강화됐대요. 3군부 부활 동그라미. 3군부가 부활이 되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비변사가 폐지돼야 되죠. 비변사가 폐지돼야 비변사의 정치 기능이 의정부로 가고 비변사의 군사 기능이 3군부로 가죠. 3군부 부활이라는 건 결국 비변사가 폐지됐다는 뜻입니다. 또 삼수병 강화 동그라미. 삼수병 강화. 말 그대로 삼수병 포수사수살수 그것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그 흥선대원군 때 그 국방 강화 차원에서 이 삼수병 강화 부분도 같이 외워두도록 하세요. 19번 다음 법령이 뭐냐? 법령이 너무 짧게 나오고 특별히 이 법령의 키워드인 삼정부라는 말이 여기서 빠져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했을 수는 있어요. 제5조 정부는 농지를 취득한다. 근데 일단 정부가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농지를 취득하는 거 뭐 흔한 얘기는 아니죠? 다음에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귀속이라는 건 아예 정부께 된다는 거예요. 법령 등에 의해서 몰수 또는 국유로 된 토지,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토지, 농지 그래요. 이게 뭐냐 이게. 이건 농지개혁법입니다.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는 건데요. 일단은 정부는 유상몰수, 유상분배합니다. 그래서 일단 돈을 주고 사죠. 그리고 나서 갚으라고 하죠. 농민들에게. 근데 어떤 식으로 갚느냐? 곡식으로 갚습니다. 4번에 보시면 분배받은 농민은 평년 생산량의 30%를 5년간 상환해요. 그거 중요한 숫자네요. 답이 일단 4번인데요. 보세요. 평년 생산량의 30%를 5년간 상환했다. 밑줄. 이 표현은 흔하게 나오지 않아요. 이런 표현 본 적 있습니까? 평년 생산량,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그 1년 생산량의 30%씩을 매년 5년 동안 상환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표현도 외우시는데 사실 이런 표현을 더 쓰거든요. 30% 5년간. 그러면 아니요, 그거는 그대로 외우시고 거기다 하나만 더 써봅시다. 뭘 써지냐면 아예 지금 이게 농민 쪽이니까 지주 쪽. 지주 쪽은 어떻게 하는지. 지주에게는 이제 오히려 정부가 돈을 줘야 되겠죠?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식으로 현물로 했는데요. 한번 써보세요. 지주 쪽에게는 어떤 식으로 보상하는가? 원래 땅 주인이죠? 연평균 수확량의 150%. 연평균 수확량의 150%를
5년간 나누어 보상했어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연평균 수확량의 150%를 5년간 나누어 보상했다. 5년간이면 그것도 뭐 한 30%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일단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일단 1번에 농지위에 임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지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농지개혁이라고 그래요. 임야까지 포함됐으면 크게 토지개혁이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2번과 3번 묶으세요. 중요합니다. 일단 신한공사는 뭐 일본인과 동양척시 주식회사가 소유했던 토지를 접수해서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미군정이 설치한 거죠. 근데 미군정은 이제 대한민국 수립 직전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승만 정부와는 아예 겹치질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신한공사가 없어지자마자 바로 하나 또 생긴 것이 뭐냐면 중앙토지행정처예요. 그럼 이걸 왜 만들었느냐? 미군정이 이제 한국의 일에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신한공사도 없앴는데 그러면서 군정이 민정으로 넘어가면서 남조선 과도정부라는 게 생겼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남조선 과도정부? 남조선 과도정부의 민정장관이 누군지 아세요? 안재홍이라는 사람이에요. 안재홍. 남조선 과도 입법회의가 있었잖아요. 김규식 의장인 항상 국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정부가 생기는 것처럼 이 과도 입법 회의가 먼저 생기고 과도 정부가 나중에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남조선 과도 정부 민정장관 안재홍 그때 둔 게 바로 중앙토지행정처예요. 그러니까 미군정 시기라고 말해도 되지만은 정확하게는 남조선 과도 정부가 생겼을 때예요. 그때는 신한공사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중앙토지행정처라고 했는데 이 중앙토지행정처라는 건요 1948년 11월에 없어졌어요. 언제요? 1948년 11월.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시작되자마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결론이 이거예요. 신한공사라는 말은 이승만 정부와 아예 겹치지 않고 그것을 이어받은 이름만 바꾼 중앙토지행정처는 이승만 정부 초기에 잠깐 있다 없어졌어요. 48년에 없어졌다고. 근데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은 언제예요? 1949년에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50년 3월에 공포됐으니까 괜찮아요. 전혀 겹치지 않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 신한공사라는 말과 중앙토지행정처는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과 관련이 없다. 그 얘기예요. 20번. 60년대 어느 일간지에 실린 사설이래요. 여기 또 60년대라는 걸 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파병이래. 60년대 파병이 뭐가 있겠어요? 베트남 파병밖에, 그죠? 64년에 파병이 결정이 되고 65년부터 실제로 이제 파병이 이루어졌는데요. 베트남 파병과 관련되어 있는 거 니은번에 브라운 각서가 있어요. 그렇죠? 브라운 각서는 1966년에 베트남에 주둔하는 대한민국 부대에 소요되는 장비들을 우리나라 한국에서 발주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었죠. 1960년대 경제개발 계획의 추진에 기여했다라는 말은요. 베트남전에 참전한 대가로 참전하면서 수출도 많이 늘어났지만은 사실 직접적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한 대가로 사실 외화벌이가 꽤 됐어요. 근데 그게 외화가 들어와서 수출했으니까 외화가 들어왔죠. 딱 들어온 돈이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자금으로 쓰였거든요. 몇 차? 2차. 2차면 그것도 60년대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췌 개헌안은 언제예요? 이건 1952년 아닙니까? 52년 제1차 헌법 개정을 말하는 거니까요. 훨씬 이전으로 관련이 없고 리을에 있는 그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은요. 이게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는 다른 거예요. 요거는 전쟁 전이에요. 1950년 1월. 50년 1월. 사실 이게 없었으면은 금방 파병되긴 좀 쉽지 않았어요. 이제 한미 상호방위 원조협정이 이거는 6.25 바로 직전이고요. 6.25 바로 직후에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기업과 리얼은 다 이승만 정부와 관련된 거니까 베트남 파병과는 관련이 없겠죠. 다 했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